네, 원유올라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나 지혜를 얘기할 때 거인의 어깨 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유익하고도 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오늘도 또 한 분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책을 내셨어요. 투자 디톡스, 본성에 휘둘리지 않고 불안에서 벗어나기. 여러분들께서 또 믿고 보시는 애널리스트 중에 한 분이시죠. 문홍철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저자 거인입니다. 거인. 저자 축하드려요. 아니, 감사합니다. 이거 부끄럽게도 네. 책을 제가 써가지고 아니 이게 보니까 아주 갓 나온 책이더라고요. 갓 나온 이번 주에 나왔고요. 두 개가 한 세트로 제가 볼 때 그 필사 노트가 본체고 예, 본 책은 이 부캐. 매우 특이하네요. 필사 노트요? 필사 노트가 성경도 아니고. 저도 이번에 처음 제안을 받아봤는데 아, 그 옛날에 이제 따라 쓰면서 맞아요. 이제 마음도 차분하게 새기는. 만들고 수련을 하고 내용을 새기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50가지의 아주 좋은 투자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철저하게 밑바탕부터 깨부시는 그런 사례와 과거 통계 문구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투자 디톡스인가요? 디톡스, 우리가 이 도파민 굉장히 쩔여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인들이 그런 성향이 좀 더 강하신데 막 레버리지 펀드 이제 하시고 대체 어떠한 종목을 지금 사서 따라 붙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늘 이제 가격 확인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열어보고. 그러면 이제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우리의 심신이 좀 피폐해지잖아요. 지쳐가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도파민에 너무 쩔어지게 만들고 그러다가 얘가 또 가격이 안 움직이면 또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심심하죠. 그러면 중독된 듯. 또 옆에 또 다른 막 눈에 보이는 어떤 자산이 또 생기니까 이게 분명히 좋은 애인데도 이렇게 꼴랑 팔고 또 이제 옮겨가려고는 이러한 그 너무 도파민에 쩔어진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인간의 관점에서 뭐 수익도 수익이지만 좀 더 마음 편한 투자를 해보자 그런 면에서 좀 과거 오랫동안 이 금융시장에 있었던 어떤 통계나 성인원의 말씀 이런 것 중심으로 책을 좀 써봤습니다. 제가 솔직히 읽어볼 시간이 없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이 책을 안 읽어보시고 앞으로 읽어보실 분들을 위해서 적당한 티저선에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총 5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핵심은 1장 5장에 있습니다. 1장 5장. 네, 1장 5장만 읽고 서점에서 그냥 내려놓지 마시고요. 1장 5장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이제 1장 5장을 읽으시면 되는데 그 내용은 그 인간이라는 게 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려는 본능이 좀 있는데 사실 과거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미래를 그렇게 맞춰서 돈을 번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거대한 투자자들이 있지 않냐 이미 성공한 그럼 그 사람들이 동전 던지기를 20번 해서 20번 다 안면이 나온 사람일지 아니면 정말 동전 던지기의 달인이어서 신문에 그렇게 나오시는 건지 우리가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구분하기가.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라. 애초부터 이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나의 마음도 그렇게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게 되거든요. 우리가 왜 조급해지냐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해서 돈을 빨리빨리 벌고 있는데 나도 그러고 싶다. 하지만 과거의 수많은 사례 연구들을 보면 뭐 그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별로 없기 때문에 다 똑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나는 투자를 해야 되냐. 오히려 좀 마음을 내려놓고 좀 큰 그림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인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해 나갔는지 그거에 그냥 아주 꿋꿋하게 꾸준하게 가면은 결국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너무 특히 위험한 분들이 이제 팔랑귀이신 분들이 굉장히 잘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내용 1장 5장에 좀 넣습니다. 근데 서문의 제목이 이거 뭐 바로 열면 나오니까 차라리 경제학을 전혀 모르는 게 투자에 더 유리하다라고 써놓으셨는데 네. 그래요? 이 지식의 저주가 있는데 어줍지 않게 않느니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제가 이따가도 뭐 경제 지표를 말씀을 드릴 텐데 지표에는 분명히 큰 약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절대적인 것 마냥 뭐 저 같은 전문가가 나오면 그게 뭐 거의 시장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 마냥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건 맞지만 그 내용의 단점. 근데 저희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설명하기도 바빠 죽겠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정말 최고의 어떤 전문가들은 오히려 자신감이 좀 낮아서 겸손하시잖아요. 아예 모르면 또 겸손하겠죠.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마음 자세는 비슷하네요. 자신감이 뿜뿜하냐? 극과 극이니까 통해요. 그런데 어줍잖게 알면 굉장히 자신감이 높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을 읽으면 어줍잖게 아는 정도에선 벗어나요? 필사노트까지 다 하시면 모든 걸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가지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근데 난 도저히 이 경지로 가기 어렵다, 너무 힘들다 하시면 그냥 차라리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똑같아. 아예 모르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예 덤비질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한두 달 이제 배우면 와 이게 너무 재밌고 뭔가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럴 때 주로 실수예요. 뭐 나중에 좋게 얘기하면 이제 하면서 배웠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 가령 뭐 자동차나 이런 거 튜닝 좋아하시는 분들이 튜닝을 막 하다가 튜닝의 끝은 결국 순정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종종 하거든요. 네. 그 얘기가 뭐냐면 겪고 나다 보면 내가 살아보니 결과적으로는 그냥 제일 좋다. 가장 기본적인 뭐 바닐라라고 하죠. 가장 기본의 비기본 아이스크림 바닐라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서 먹는 게 잠깐 뭐 별식을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고서 계속 유지하는 게 제일 좋더라.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벌써 꽤 됐어요. 네. 여러 가지의 그 전망을 내주셨고 네. 이제 그 전망들 중에서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네. 금. 금. 이에요. 예. 우연히 맞은 겁니다. 그래?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우연히 맞은 거예요. 우연히. 그래요? 예, 저는 최고 전문가니까 겸손합니다. 네, 그래서 금? 오시면은 네. 이거는 꼭 한번 짚어봐야겠다. 네. 지금도 예. 높은데 네. 또 예. 금은 예. 여전히 사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한 것인지. 결론은 유효하다. 그래요. 그리고 기술적인 차트들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던 얘기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어떤 가격은요, 그냥 무조건 추격 매수하는 겁니다. 그때도 그 말씀 하셨어요. 예, 그냥 뇌를 비우고 추격 매수하는 거예요. 사상 최고치를 넘었으면 자, 사상 최고치를 넘었으면은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이 사상 최고치에만 왔다 갔다 할 때 다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담도 없어. 그리고 새로 산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가야만 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상 최고치에 있으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도 좀 그런 면이고, 금도 이제 똑같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중국은 뭐 사상 최대치, 그러니까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는 뭐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중국의 그 상해 종합지수의 차트를 그려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술적 라인을 위로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뇌를 비우고, 제가 책이랑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뇌를 비우고 그냥 따라 붙어도 됩니다. 금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저는 개인적으로 금을 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혹은 나의 생각과는 좀 다른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금을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관점 하에서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여전히 앞으로 최소 5년, 10년 정도 계속 몰아가도 쌓아가면은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는 더더욱 애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면서 비싸죠. 네, 비싸요. 근데 정고점을 넘었으니까 저는 오히려 좀 더 담아야 될 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말씀 나온 김에 네. 이거는 뭐 제 리스트 준비된 리스트에는 없었지만은 네. 또 디지털 금이 생각나네요. 네, 디지털 금. 비트코인보다도 최근에 또 막 이더리움이 예. 좀 뜨거웠었잖아요. 그랬었죠. 스테이블 코인의 등화를 얻고 이더가 아주 뜨거웠고 9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9월에 원래 주식이 안 좋다. 맞아요. 계절적으로. 네, 그것도 준비했어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코인이 특히 그래요. 코인이 9월에 늘 안 좋아요. 그런데 코인을 하시는 분들, 뭐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일종의 어떤 미신은 아니고 실제 역사적으로 늘 나타났던 패턴이 10월이 영어로 옥토버지 네, 않습니까? 옥토버. 그런데 코인 하시는 분들은 10월을
오르다 업토버라고 부릅니다. 아 진짜요? 네, 10월은 업토버. 실제로 10월에 많이 올라요. 실제로. 그리고 이번 4분기에도 아마 저는 꽤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물론 내년에 좀 안 좋을 건데 일단 올해 말까지는 꽤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두 번째로 따라가고 있는 이더리움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이제 상승장에서는 이제 알트들이 조금 더 강하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코인에 대해서 지금 이건 저의 전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서 죄송해요. 코인 전망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보통 뭐 이거 패턴이 아니 금 나오니까 디지털 금 나오고 그러니까 이더리움 나오고. 패턴이 보통 이건 전망 아니고 패턴이 비트코인이 오르면 다른 애들은 더 많이 오르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옥토버 이후에 그리고 제가 보는 유동성 지표도 10월 좀 지나면 괜찮아지는 패턴들이 좀 있거든요. 9월까지 좀 안 좋아요. 원래 안 좋아. 그래서 이럴 때 아마 코인 시장이 9월에 좀 힘들었던 게 9월 유동성 지표가 나빠서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4분기에는 꽤 괜찮을 수 있다. 9월에 우리가 보통 주식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네. 그 시장의 유동성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인세 결제 그거랑 네. 맞물려서 그런 건가요? 9월에 왜 안 좋냐? 네. 아무도 몰라요. 그 얘기는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갖다 붙인 거죠. 그게 진짜 맞는지 틀린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기가 되는데 왜냐하면 9월에 좀 안 좋은 거는 이건 단순히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뭐 100년 이상 그래요. 늘 9월에 안 좋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할로윈 때까지가 좀 안 좋아요. 할로윈 때까지. 그러니까 10월 말. 그런데 10월 이후부터는 좋아요. 10월 말 이후부터는 좋아요. 보통 주식이. 랠리. 이제 그 패턴이 심지어 르네상스 때도 있었어요. 아, 네? 4, 500년 동안. 그때도 주식이 있었는데 그때도 르네상스 시대 때 회사의 주가, 주식을 거래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뭔가 5월부터 9월까지 좀 10월까지가 좀 안 좋다. 근데 그 외의 지역이 좋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 이유로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제시하는 이건 답이 아니라 학자들이 제시하는 건 그때가 보통 뭔가 여름 휴가도 가고 뭔가 가을이 되면니까 뭔가 좀 사람이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북반구가 특히. 그러면은 뭔가 좀 머리가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우울해져. 우울해지면 보통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 4월에서 10월 사이가 좀 안 좋은 게 아니냐. 뭐 그런 이론들이 좀 이제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9월이 일본 금융기관들의 반기 결산입니다. 이 일본이 왜 중요하냐면 일본이 엔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달러로 해서 공급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얘네들이 늘 9월이랑 3월쯤이 되면은 유동성을 한번 걷어들여요. 다시 풀어주긴 하는데 그럼 걷어들게 되면은 약간 레버리지를 대형으로 쓰고 있던 친구들은 네.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 9월이 특히 유동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주식이나 코인 같은 이제 고레버리지 자산들인데 이런 자산들이 그 영향에 좀 노출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오히려 있고요. 뭐 답은 이제 말씀하신 9월달이 이제 미국은 법인세인데 뭐 법인세 내는 데는 뭐 나라분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시기가 이제 다른데 이제 미국이 유독 이제 9월달에 법인세 들어. 근데 미국은요 법인세보다 법인세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세금을 좀 이렇게 잘 모르면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데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세수는 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소득세 비중이 거의 90% 가까이 돼. 그 소득세 90%라는 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건강보험료를 이제 내지 않습니까? 소득에 이제 4.5, 4.5에서 이제 9%를 내는데 그 건강보험도 미국에서는 그냥 세금으로 걷어요. 국민연금 비슷한 것도 이제 세금으로 걷는데 이런 걸 전부 다 세금이라고 했을 때 그게 전체 연방정부 세수의 90%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는 10%도 안 돼. 보통 이제 한 7, 8% 되거든요. 전체 세수에. 근데 그 7, 8% 되는 게 또 9월에 한 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법인세는 예납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먼저 좀 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되는 세액을 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법인세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약간 좀 규모 면에서 그렇게 크진 않다. 그 국채 결제일도 있잖아요. 국채 결제일이 보통 이제 1년에 2번씩 해서 뭐 3월, 9월 이렇게 있는데 그거 역시 저한테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 왜냐? 국채를 결제를 해요. 그러면은 뭐 이자 같은 거 주기도 하고 그 돈이 다시 빠져나오고 그 돈 들어갔다가 그 정부가 그 돈을 그냥 흡수하면 상관없는데 흡수하지 않고 그냥 차환을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전체 총 유동성은 국채 때문에 그렇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월이 이제 거의 다 가고 있는 시점을 뵙고 있으니까 네. 9월은 사실 얼마 안 남았다고 보고 10월부터는 네. 업으로 가는 거예요? 10월은 유동성이 다시 풀릴 가능성이 꽤 있죠. 10월은? 네, 꽤 있고 다만 지금 제가 이제 보는 유동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보는 것은 이 달러.
달러. 중에서도 본원통화. 달러 본원통화를 제가 이제 보고 있거든요. 얘가 9월 말까지는 좀 위험 수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위험 수위라는 게 그 옛날에 SVB 네, 기억나요. 망했죠. 그럼 걔가 왜 망했냐? 걔가 왜 망했는지 아무도 몰라. 되게 웃기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은행이 망했는데 이유를 아무도 몰라. 아 물론 뭐 이유 그 찾아보면 다 있어요. 뭐 채권 평가 손실이 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뱅크런이 그럼 뱅크런 왜 났으며? 채권도 다 그거 뭐 MBS랑 뭐 이런 채권이었는데 그거 부도 안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평가손만 좀 났다고. 그래서 그때 경영진이 아 이거 그냥 평가손이니까 괜찮아요. 우리 증자 좀 할 거예요라고 했다가 그 사단이 난 겁니다. 되게 건전한 은행이에요 원래. 근데 왜 사람들이 뱅크런이 났냐 아무도 몰라. 저는 알죠. 그때의 달러 본원 통화의 양이 지금이랑 똑같은 정도의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네. 선이 두 개가 있죠? 네. 회색만 보세요. 회색. 얘가 제가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서 이제 오른쪽 축으로 돼 있는데 최근 4년 동안 그림을 쭉 그려놨습니다. 이 지급준비금이 이 본원통화거든요. 근데 연준이 QT를 했으니까 양적 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본원통화가 줄어야 돼요. 그 회색이 줄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회색이 22년에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SVB가 터졌어요. 너무 줄였다가. 그래서 그때 아마 기억을 해보시면은 SVB 망하고 연준이 긴급 유동성 대출 해줬습니다. 은행권에. 유동성 대출 QE죠. Q이죠. 네, QE죠. 유동성 공급했어요, 실제로. 네네네, QE. 그래서 지금 그래프 보이잖아요. 보시면은 그때 위로 확 올라가죠. 네, 확. 확 올라가죠. 그 이후에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죠. 안 줄죠. 네. 근데 그때 양적 긴축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를 줄이지 않도록 연준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 그거 줄면은 망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거를 운전하다 보면 우리가 엔진 오일을 이제 일정 그 게이지가 있죠. 엔진 오일 게이지를 이제 꺼내서 일정 수위가 이제 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엔진 오일이 오래되거나 부족하면 엔진이 돌아가다가 고장이 나. 근데 그 고장이 뭐 냉각수가 터질지, 엔진이 뭐 늘러붙을지, 아니면 갑자기 뭐 발전기가 나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엔진 오일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최소량이 있어. 근데 이 지급준비금이 엔진 오일의 적정량 같은 겁니다. 이 엔진 오일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터질지 몰라. 그때는 SVB가 터졌죠. 그때는. 근데 지금 그 엔진 오일 양을 한번 보세요. 그래요. SVB 파산했을 때랑 지금이 많이 거의 내려가 있네요. 똑같죠. 그렇네. 거의 똑같죠. 여기서 더 떨어지면 직선을 그어 보니까 그대로 더 떨어지면 이제 어딘가, 네, 어딘가 제일 약한 고리에서 네. 뭔가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10월 초에 잠깐 좋아져요. 아마 10월 중순하순까지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연준이 양적 긴축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결국은 떨어져요. 여기 그거보다 아래로 내려갔던 시점이 있긴 하네요. 1월, 그거는 1월에? 주로 12월 말에 원래 그래요. 이거는 그거 다시 올라와요. 원래. 네, 걔는 원래 그래서 다시 올라요. 근데 그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12월 말도 아니잖아요. 그 얘가 다시 올라갈 건덕지가 없어요. 얘는 계속 감소할 것만 남아 있어요. 연준도 양적 긴축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엔진 오일이 적정량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엔진이 지금 늘러붙으려고 차가 서요. 네, 뭐 차가 쓰면 다행인데 엔진에서 막 화재가 나고 엔진 오일이 망가져서 엔진이 타잖아요. 그 엔진을 드러내야 돼. 이걸 어떻게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엔진이 그냥 다 타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 지준이 그러한 일을 만들고 있다. SVB 때는 그래도 어떻게 다시 들이부어서 엔진 다시 돌렸거든요. 올라갔어요. 네,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다시 할 수 있을 거냐? 그 리스크가 저는 10월은 아닌 것 같고 9월 말에 한번 잠깐 리스크가 한번 있고 10월엔 다시 풀린다 그랬죠? 네. 엔진 오일이. 하지만 11월, 12월에 다시 한번 줄어든다 그랬죠? 자, 그럼 얘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해결하려면 첫 번째는 지금 어디서 이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다른 데서? 아니요. 연준 사람이 야 지금 뭐 지준이 뭐 부족해가지고 뭔가 이런 얘기 한 거 보셨어요? 맨날 뭐 고용이 맞아요. 이렇고 저렇고 맞아요. 물가가 이렇고 저렇고 그거 지금 중요하지 않다니까 얘가 중요해. 자, 그 얘기 뭐예요? 진짜 간이 썩어 나가고 있는데 맨날 술을 마시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 아직 자기 간이 지금 망가진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이걸 집중해야 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양적 완화를 해야 돼요. QE. E.
자, 이런 얘기하면 쟤 좀 이상하다. 지금 양쪽 긴축을 하고 있고 무슨 양쪽 안 하냐. 그러니까요. 연준은 양쪽 안에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왜 저 혼자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얘를 봤을 때 단기 시장에서 문제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QE를 한다면 시점은 내년 초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초 QE요. 예. 왜냐면 연준이 원래는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연준은 지금 이거 쳐다보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엔진이 갑자기 이제 설탕 타는 냄새가 나거나 뭔가 연기가 막 나거나 그래야 뭔가 잘못됐나 하고 차를 열어봐가지고 한번 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점에 와야 돼. 예, 그게 아마 저는 내년 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되면 그 SVB가 망했을 때 주가가 막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당시에 단기 금융시장하고 특히 뱅크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산들이 좀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디가 그러냐면 코인 시장이 그래요. 코인 시장. 그래서 그리고 이게 가장 무서운 건 뭐 이런 자산 시장은 그렇다 치고 제일 무서운 거는 크레딧 이슈. 그러니까 SVB가 망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크레딧 이슈라고 하거든요. 금융기관이 망하는 거. 근데 그 중에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금융기관 중에서도 SVB처럼 제도권 은행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투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외로 이게 잘 해결이 돼요. 별 문제 없이.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뭐 증권사 PF 문제 이거 큰일이에요. 정부가 도와주세요. 그러면 언론이 다 왜 우리가 세금을 니들 돈 벌 때는 잘 벌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공적 자금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지. 그런데 네. 만약에 이때도 SVB 같은 데면은 그냥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돈을 투입하면 되는데 만약에 자산운용사 같은 데가 터졌어. 그러면 정부나 누군가 돈을 투입하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금융위기 때 그랬습니다. 리먼 브러더스가 이제 망했을 때 연준하고 재무부가 이거 살려야 된다. 근데 자기네들이 아무리 해도 자기네들의 권한을 넘어서 네. 해야 돼. 왜냐하면 자기네들 권한으로 아무래도 이거 못 살려. 그래서 의회에 얘들 살려줍시다 하고 올렸어요. 근데 의회에서 부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더 박살이 났어. 그때. 예. 그러니까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뭐 SVB 때처럼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리먼 사태 같은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단순히 뭐 코인 좀 조정받고 혹은 뭐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금리가 좀 오르고 뭐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긴 한데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가 좀 알기 어렵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결국 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요? 네. 유동성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땡큐지. 모든 자산이 다 좋아. 다 에브리바디 해피. 에브리바디. 그럼 뭐 그때부터는 뭐 다들 상관이 없는 거죠. 뭐 금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그냥 코인이든 그냥 다 싹싹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비슷한 일이 언제 있었냐면 2019년에 있었죠. 그래서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파멸적인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배드 뉴스가 굿 뉴스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사태로 인해서 연준이 아니야 이제 엔진 오일을 좀 그냥 들이부어. 그럼 또 엔진이 또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에브리바디 돈 나오는데 이거 빨리 뭐 사야죠. 돈값 떨어지는데. 그래서 오히려 좋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연준은 금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쌀의 비율을 잠깐 들었는데 쌀에 농민들의 공급이 있고 사는 분들의 수요가 있겠죠. 지금 이게 양쪽 하나랑 똑같은데 정부가 농민들을 독려해서 공급을 늘려버렸어요. 그러면 정부는 공급만 늘렸을 뿐이죠. 그럼 가격은 알아서 떨어지죠. 그렇죠. 알아서 떨어져요. 똑같은 겁니다. 돈의 양을 늘리잖아요. 그러면은 금리는 알아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알아서 떨어지는데 연준이 시장 금리가 계속 알아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계속 4% 한 3.75 계속 하려고 해요. 안 된다니까. 왜냐면 마켓에 이미 자기가 돈을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박하게 돼 있어. 따라서 유동성을 푼다는 얘기는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쌀의 물량과 가격을 서로 반대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공산주의가 아니고 금리도 똑같습니다. 유동성의 양과
금리는 서로 어긋나게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많이 낮추는 방향으로. 그럼 더 에브리바디 또 해피죠. 또. 에브리바디 해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유동성이 없으니까 큰일이다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해피할 수 있다. 오히려 해피할 수 있다. 더 좋은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 기억에 오케이 그러면 뭐 주식 시장이나 방금 말씀하신 크립토나 이렇게 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본질 예. 본질에 있어서는 예. 제가 기억하기로 팀장님은 내년에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시지 않았던 걸로 기조를 감지하고 있었는데요. 경제. 경제. 예, 경제. 지금 경제랑 주식이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예? 오히려 망하는 게 나아. 빨리 망해서 금리를 많이 낮춰야 돈 잔치를 더 할 텐데 자꾸 저 경제가 좋기 때문에 돈 잔치를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돈 잔치가 경제를 그 주가, 뭐 금융자산 가격을 더 잘 설명한다. 그렇게 좀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제가 아까 금 있지 않습니까? 금 가격을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잖아요. 그럼 뉴스 중에서 많이 나오는 뉴스가 이런 거예요. 인플레이션으로 조정한 실질 금 가격이 사상 최대다. 인플레를 감안해서? 예, 감안해서 한 사상 최대. 근데 사실 금 가격이 70년대에 20배 올랐고 지난 2000년대가 한 6배, 7배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과거에 막 쉬던 거 대비해서 한 2배도 아직 못 올랐어요. 과거에 쉬던 거라는 건 대략 뭐 1,600불에서 2,200불 사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3,800, 뭐 3,700 이래요. 2배도 안 올랐잖아요. 네. 뭐 2배 정도 올랐지. 아니, 과거에 많이 올랐을 때는 막 10년 동안 20배 이상도 오르고 6배도 오르는데 아니 이제 이게 그 2배 올랐는데 물가 조정치 대비 사상 최고래. 그럼 되게 비싸 보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걸 팔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금의 가격을 조정할 때는 물가를 쓰면 안 돼요. M2를 써야 돼요. M2. 광의 통화? 네, 광의 통화. 광의 통화 M2로 조정을 해서 하면은 금값이 지금 비싼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실 때 유동성을 보실 때 이게 뭐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냐? 펀더멘털이 나쁜데 왜 뭐 주식이든 뭐 금이든 얘네들이 왜 이렇게 비싸야 되냐? 뭐가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풀린 돈이 지금 너무 많아. 너무. 그게 앞으로 또 푼대. 그러면 물론 펀더멘털 좋죠. 좋은데 우리가 이제 시세가 좋으면 그냥 못 죽어도 고 해서 죽을 때 같이 죽더라도 같이 가는 게 같이 행복하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 지표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거랑 약간 다른 의미긴 하지만 네. 현재 나오고 있는 지표들의 해석은 상당히 우리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 저는 경제 되게 나쁘게 봐요. 약간 말씀하셨더니 그리고 이제 좀 모순처럼 보이죠. 경제가 나쁜데 왜 유동성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경제가 좋으면은 주식은 이래야 돼. 유동성.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볼펜의 길이를 잴 때 자로 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의 길이가 변해버리면 볼펜의 길이를 우리가 눈금을 읽잖아요. 근데 자가 막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해. 그럼 이 볼펜은 가만히 있는데 볼펜의 길이가 막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식이든 뭐 금이든 가격을 뭐 채권이든 가격을 볼 때 달러라는 잣대를 가지고 혹은 원화라는 잣대를 가지고 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화가 달러가 막 풀려. 그러면 자의 길이가 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가만히 있어요. 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럼 얘가 뭐 주식이 진짜 오르는 건지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건지 그건 중요하잖아. 왜냐하면 자가 변해버렸으니까 그 우리가 자를 읽을 때 유동성을 이제 풀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유동성이 풀리면 경제가 좋지 않은데 왜 올라요? 이러니까요. 자가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해석을 할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표를 좀 보실 때 요즘은 지표 해석이 굉장히 어렵고 이거는 상당히 큰 이슈긴 해요. 다만 이제 저는 지표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지표를 좀 제대로 보는 사람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럼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냐. 연준 통화 정책이 이렇게 되겠죠. 연준이 금리를 원래 많이 내려야 되는데 네. 천천히 내려. 혹은 뭐 안 내려. 그러면 나중에 사단이 나겠죠. 자, 그러면은 통화 정책에 따른 자산 시장의 변화는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즉 경제가 안 좋아져서 연준이 완화적인 정책을 펼치면 유동성이 굿뉴스 되고. 투자를 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경제가 안 좋은 것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의외로.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연준이 돈을 풀잖아요. 근데 언제가 안 좋냐면